안녕하세요. 올해 나노앤 JKM 교육그룹이 대입 준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2부에서는 2027학년도를 중심으로 올해 대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원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의 방향성과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고요. 보통 이제 설명회나 컨설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입시 전문가,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같이 해오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쪽 방향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연도별 수시 지원자 및 지원 건수라는 통계로 살펴보는 입시. 저희가 최소한 입시 자료는 3년 정도의 자료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는데요. 수시에 대해서 초창기 당시에 비해서 202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그리고 작년까지 봤었을 때 수시 지원자 수나 수시 지원 건수 혹은 1인당 평균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수시 지원의 한 명수와 수능 응시자 명수, 수능 지원자 명수를 봤었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는 나는 정시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인식 자체가 정시파라는 학생들 자체도 수시에서 다 상향이나 응시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지금 준비를 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해서 수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덮어버리지 마시고, 수시는요, 자기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먼저 보여드렸고요. 연도별 수능 지원 및 응시 인원 형태를 봤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살펴보실 거는 졸업생 등, 즉 우리가 보통 N수생이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의 비율인데, 지금 작년에 조금 비율이 감소는 했지만 응시 인원 자체는 늘었었죠. 올해 역시 마찬가지. 올해는 수능이 바뀌기 전 마지막 해다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수능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올해 입시 쪽에 대해서 많은 N수생들이 응시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올해 6월 모의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도 기존에 비해서 N수생들의 비중이 증가했고, 앞으로 9월 모의사라던가 수능 실제 지원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졸업생 등 N수생들의 비율은 증가할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수시에서는 자기가 수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무기인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 자료는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인문계열 교과 성적에 따른 대학 그리고 전형의 지원 및 합격 현황입니다. 위에가 이제 지원자, 보통 1등급 때 친구들이 어디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한 형태에서 이 친구들이 어디에 많이 합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인데, 이것은
학과라던가 이런 것들, 뭐 특수대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요. 전체적인 단순하게 내신 성적, 이 성적대의 친구들이 주로 어디에 지원을 하고 어디에 합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1등급 때 극초반, 최상위권이라고 분류하는 1.0에서 1.3등급 대 친구들과 1.3에서 1.7등급 대 친구들, 그 다음 1.7에서 2.5등급 대 친구들이 각각 어디에 지원을 하고 어디에 합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한 중위권 친구들 자체에서도 어디에 지원을 많이 하고 어디에 합격을 하는지. 자, 이것은 우리가 수시에는 몇 장의 카드를 쓸 수 있죠?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 6장의 카드를 조합을 할 때 안정선에서 몇 장의 카드를 쓸 것인지. 자, 안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안정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음영이 들어가 있는, 자, 그냥 흰바탕 말고 음영이 들어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형태인데, 자, 보시다시피 최상위권 친구들은 합격 현황을 봤었을 때 고려대 학교 추천, 연세대 추천형, 그 다음 서강대 지역균형,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이러한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서 우리가 원서를 쓰고 수시 6장 카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최소한 1장 혹은 2장 정도의 카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을 찾아주는 형태. 자, 그런데 올해 입시 상황에서는요, 입시가 바뀌기 전 마지막 해, 그리고 N수생들의 비율이 늘어날 거라는 이러한 예측들 때문에 작년부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형태로 원서를 쓰는, 수시 6장 카드를 다 안정지향적으로 쓰시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역시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또한 뭐 사교육 쪽에서 컨설팅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요즘은 대학 박람회도 있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상담도 해주시고 학교 상담들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으실 건데, 많은 분들이 의견 자체를 잡으실 때 굉장히 안정지향적으로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러면 너무 겁을 먹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풀리지도 마시고,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을 세우실 때 6장의 카드를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자연계열 역시 마찬가지. 자연계열도 상황 자체는 비슷합니다. 자, 인문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대라던가 연세대, 고려대 위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위에 있는 대학들, 즉 의약학 계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의약학 계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의학학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 6장의 카드를 다 의학학 계열에 쓸 것이냐, 혹은 이렇게 일반 대학, 일반 학과에도 지원을 할 것이냐의 여부도 판단하셔야 되고요. 며칠 전에 나온 그 육모 이제 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컷, 이제 뭐 교육청이라던가 이런 데서 예상 컷 발표를 했는데, 올해 지금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라던가 계약학과, 이 반도체 중심의 계약학과들이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대와 치대 바로 밑에 급, 거의 약대나 한의대급까지 이 반도체 중심의 계약학과들이 점수가 올라갔다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우실 때, 물론 반도체나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 계약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학과들에 대해서 뭐 한번 고민해서 지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여드리는 자료가 여기를 써서 합격한다, 물론 학과마다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100%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학교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자, 지금 요즘 추세 중에 또 하나,
공통계열, 인문, 자연을 합쳐서 이 공통계열 교과 성적에 따라서도 한번 정의가 돼 있는데, 뭐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전형뿐만 아니라 한양대 추천형, 카이스트 창의 도전 전형, 자 이렇게 공통 계열로 선발하는 이러한 형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보여드리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플러스의 형태로, 즉 수시 6장의 카드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더 지원해보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수대학들이 있어요. 이 특수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과 달리 수시 6회 지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그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카이스트, 광주의 지스트, 대구의 드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혹은 사관학교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경찰대, 이런 학교들과 함께 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학교도 있고, 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6장의 카드에서 제외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원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수시 쪽으로 봤었을 때 학생부가 마감되는 것은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서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까지 잘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8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9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이 9월 달에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 원서 접수가 들어갑니다. 대학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중에서 3일 이상 원서 접수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7일까지 수시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수능도 치를 것이고 수능 성적도 발표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수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원서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9월달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와 6월 모의평가의 이 성적을 바탕으로, 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불어서 올해 교육청 모의고사였던 3월, 4월, 그리고 7월 모의고사까지의 이 모의고사 성적표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걸 통해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객관적인 위치를 통해서 내가 정시로 어디에 지원할 수 있지, 이 정시 지원 가능 라인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정시로 여기 대학을 갈 것이야 라는 그 라인을 잡힌다면 여기에서 그 이상의 대학교에 수시 준비를 하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타 떨어져도 정시로 여긴 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달, 11월달까지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라인을 잡은 뒤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을 잡잖아요. 그러면 수시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인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즉 내가 내신 성적이 좋으면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오히려 이 학교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다라면은 논술 전형까지도 고려해 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내릴 수가 없고 딱 이거를 모든 학생들한테 획일화시킬 수가 없는 게 각자의 무기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학생들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다 다를 것이며, 이 내신 성적과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학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안정 라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 라인이,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안정 라인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죠. 내가 정시로 이 라인을 갈 수 있는데 수시에서, 그럼 이게 바로 수시 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학생부 종합과 논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최대한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정량적인 나의 경쟁력, 즉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서를 쓸 때는. 그러면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과 이런 저희 같은 사교육 쪽에서 진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입시 결과들을 활용해서 내 숫자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정시 지원 가능성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 이 모의고사 성적 자체가 한 번은 잘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오고, 이게 자기가 등락폭이 되게 심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라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쉬우면 뭐가 문제죠?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같이 쉬워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물수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히려 수능이 어렵잖아요. 또 불수능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시 쪽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5개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객관적인 위치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 객관적인 위치는 학교 상담을 통해서 혹은 교육청 상담을 통해서 혹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입시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각각의 모의고사 성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안정선이 어딘지, 그 안정선이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안정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성적이 오를 것이다, 나는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 이거 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교과냐 종합이냐 혹은 논술이냐 정시냐, 이거는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는,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원서를 쓸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이지?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바탕으로 그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를 써도 좋고, 뭐 6장 다 교과를 쓰기보다는 교과, 종합, 논술 이 3가지 전형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내가 안정적인 형태, 그 다음 약간 상향,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더 높은 상향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 이번 설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전형이 되게 많잖아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역균형 전형과 혹은 이제 자기가 조건이 맞다면 뭐 기회균형 전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과 더불어서 교과 종합평가의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숫자뿐만 아니라 이 교과 종합평가는 주로 선택 과목 이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지역균형 전형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와 더불어서 면접평가, 그 다음 논술 위주의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성적 더불어서 수능 최저가 붙어져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나는 어떤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정된 카드예요. 나한테 주어진 카드는 6장입니다. 그러면 한 대학에 여러 장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대학교에 나눠서 지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카드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목표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인 형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량적인 성적이 좋다라는 거, 우리가 내신이 좋고 수능 성적이 좋다, 그러면 그 학생은 우수하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은 선택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내신 성적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혹은 다른 장점이 있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정시로 내가 국민대를 갈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수시 준비는요, 그 이상의 대학교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시 기준선을 더 높인다, 내가 만약에 정시로 중경까지, 중앙대, 경희대를 갈 수 있는 그 라인 잡힌다, 그러면 수시는요, 그 이상의 대학교. 이렇게 자기의 객관적인 위치를 판단하면서 그 이상의 대학교에서 나한테 유리한 전형이 뭐가 있는지, 교과가 있는지, 종합이 있는지, 논술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정말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고, 교육청 만약 상담 받을 수 있으면 교육청 상담 선생님들, 혹은 요즘 이제 대학 박람회 같은 것들, 우리 이제 진학 박람회 되게 많이 열리고 있는데, 박람회에 가서 그 대학교에서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서 시즌이 되면 항상 저희도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모 사이트에서 뭐 하나 보고 한 가지 자료만 들고 와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건 뭐 몇 칸이에요, 몇 칸이에요, 이것만 가서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측 프로그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 라인을 잡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이랬어요 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입시 자료는요, 3개년치의 자료를 통해서 위치를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확률이 있고 조금이나마 내가 잡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카드들을 계속해서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 세 가지 전형을 저는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학교 측의 상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형태가 많습니다. 최소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낮게 두세 개까지 혹은 서너 장까지도 교과로 쓰게끔 하시는 학교들도 있고, 혹은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로 한 장, 많으면 두 장, 그 다음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 보니까 학생부 서류와 논술을 통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뭐 양식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자, 최소한 10개 정도의 라인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상담 받으실 때도 여기서 상담 받은 자료들과 다른 지역에서 상담 받으신 자료들, 혹은 우리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도와주실 건데, 그런 자료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자, 부모님과 학생이 앉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기존의 이 라인들과 함께 자기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6개의 라인을 잡아보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한 정시 지원 가능성이 확실히 잡혔으면 좋겠고, 추가로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좋거나, 저는 이 수능 최저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리는 편이거든요. 이 수능 각 대학마다 입시 자료나 설명회를 가서 들으시다 보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6장의 카드 중에서 저는 최저가 있는 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요즘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혹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50% 이상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고,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대부분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내신 성적에다가 추가로 서류 정성평가를 통해서 반영하는 이러한 형태가 많아졌고요.
대학별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저 몇 등급이에요 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어디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도 혹은 학교 상담을 통해서도 대학별 환산 점수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나오잖아요. 서류 마감은 8월 31일까지지만 내신 성적이 완성되는 것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면 완성인 거예요. 그러면 5개 학기,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뭐 대학마다 자기 대학의 뭐 홈페이지에 내신 성적 입력하면은 그 대학의 환산 점수로 계산해주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대학교의 내신 산출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주는 사이트 학교들도 있고요. 이런 게 번거로우시면 뭐 학생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어디가 그런 사이트에서도 대학 어디가라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내 내신 성적들을 다 입력하면요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학마다 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뭐 전학년 100%로 해서 전 교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들, 혹은 국영수 사과 주요 과목들만 반영하는 대학들, 혹은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 인문계열은 사회, 자연계열은 과학만 반영하는 대학들,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상담받으러 오셔가지고 그냥 저 2점 몇 등급이에요, 3점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합불 여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더불어서 교과 100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교과에 출결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자,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인데, 자, 일괄 합산으로 선발하는 학교들, 아니면 단계별로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면접을 치르는 대학들.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는 가천대도 많이 가고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고 지역균형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여부, 혹은 내가 가천대보다 더 높은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럼 교과 100을 쓰지 않는 거죠. 면접까지 들어가는 이 단계별 전형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면접을, 그러니까 이게 안전카드를 쓸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면접 안 보러 가면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도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렇게 따지시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저는 안정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안정을 어떻게 찾는지는 다시 한번, 대학별로 교과 반영이 다르기 때문에 꼭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난 몇 등급이야?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뭐 저 몇 등급이에요, 그냥 단순 평균 계산해서 저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형태와 달리 원서를 쓸 때는 그 대학별로 이 내 성적을 어떻게 환산해서 점수가 나오는지를 꼭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 보셨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 학교 설명의 자료, 대학교 설명의 자료, 이거는 건국대학교 자료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만 가지고 70%, 교과 정성 30%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기준 점수 1등급은 10점, 환산 점수 700점, 2등급은 9.97, 697.9 이렇게 각각의 환산 점수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내신 등급 간의 급간 차이도 굉장히, 급간 차이가 2.1씩 차이가 나다가 갑자기 급간 차이가 벌어지는 구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교과 발달 상황이 들어가면서 이 정성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학업 역량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더불어서 진로 역량 100으로 해서 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그 과목의 성취도를 통해서 30%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결과를 보셨을 때 2025학년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평균 2.2등급, 문과대학 평균 2.2등급, 최저 3.4등급이었다면 지금 2.1등급, 3.8등급 이렇게 나타났고요. 충원율은 196, 그러니까 2바퀴 정도는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것, 자, 이 점수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점수가 아니라 이 대학의 환산 점수를 다시 수치화시킨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 자연계열 역시 마찬가지 1.9, 2.0 이렇게 평균 등급이 나타나고 이 정도의 라인이 나타나면서 최저는 2점대 중반까지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작년에는 이렇게 합격했는데 그럼 나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여기서는 교과 성적 더불어서 교과 정성평가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서 대학별로 꼼꼼하게 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서강대학교 자료인데 역시 마찬가지 다르죠? 자, 학생부 교과 산출 방식 자체가 석차 9등급제에서 자, 이렇게 최종 점수, 그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불어서 석차 9등급 부여 과목과 함께 성취도 및 성취 비율 부여 과목에 따라서 비율이 계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환산 점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건국대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달리 서강대 산출 방식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개의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이 예시를 보셨을 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공통과목 A, 공통과목 B, 일반 선택 과목. 자, 각각의 단위수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석차 등급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성취 비율까지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계산식에 따라서 최종 반영 점수가 달라지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학교 프로그램,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실 때 사용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별도로 해보시고 싶으시면 그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자기의 내신 성적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 내신 성적 입력하셔서 그 입력하신 성적을 바탕으로 특정 대학들의 계산 점수를 확인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쪽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요 대학이라 불리는 이 15개 대학교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우선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숙명여대까지 쭉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 대학들,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체제를 적용하고 있고 지금 건국대, 동국대만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모의고사 성적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혹은 이 정시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 지원하실 때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통 따졌었을 때 이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50% 선, 그러니까 지원자의 절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 쪽에 대해서 많이 추천드리는, 이거를 안전카드로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쟁률이 낮아요. 다른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 이런 전형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왜? 내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약 절반 정도, 평균적으로 한 5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뭐 한 30-40% 되는 학교들도 있고 혹은 한 60%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 낮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절반 정도고 그 다음 더 결정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중복 합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가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졸업생 지원 불가능하고요. 성균관대까지 졸업생 지원 불가능하고 현역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자,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학교마다, 자, 고등학교마다 연세대는 10명, 고려대는 12명, 서강대는 20명.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인원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 선택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자, 또 하나, 한양대, 추천형,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지금 이런 학교들 다 마찬가지. 자,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고 지금 증감 인원까지 따졌는데 올해 모집 인원 자체 이렇게 따지시면서 학과별로 쪼개지는 것도 감안하시고요. 더불어서 전형 방법 역시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정성평가 혹은 서류평가
자, 서류평가 비중이 높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44%까지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량, 정성, 그 다음 서류평가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신 성적, 이거는 보통 모든 학생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대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주요 대학 15개를 제외하고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 고생한 그 내신 성적을 각 대학별 환산 점수로 다시 다 계산하시고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 자료를 최소한 3개년치는 펼쳐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적정 수준인지 안정인지를 따져보시는 방법. 그리고 나서 학교나 교육청이나 대학이나 혹은 사교육 쪽에서 컨설팅 같은 형태로 입시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인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등을 통해서 상향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이거는 최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중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신 성적 3, 4등급 대 친구들도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 한 번씩은 고민하셔야 될 게 이 교과 전형은요. 수능 전형과 비슷하게 합격선 근처에 굉장히 많이 몰려요. 왜? 숫자로 드러나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과목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유분리를 체크를 하시고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정성평가, 서류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학생부 종합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때 기존에 우리가 저학년 때 한참 중학교 때 그다음 고1, 2 때 그때는 막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 당시 학생들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 재작년, 지금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 자체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요즘은 거의 쓰지 않아요. 진로 역량이라 표현을 하고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지 선택 과목 이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류에 대해서는 역시 글로써, 이 글로써 나를 표현하는 형태의 학생부다 보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라고 해서 내 학생부가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누구죠? 대학이잖아요. 저희 같은 컨설턴트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청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 입학사정관생들도 한 분이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학생의 서류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서류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학업적인 역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적인 역량은 무엇이냐? 이 친구가 그 대학교 그 학과에 합격을 했었을 때 그 대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 이것이 학업 역량이거든요. 다시 한번. 좋은 서류, 좋은 학생부라는 것은 이 서류의 내용들 중에 서류를 쭉 읽어보셨을 때 그 대학교,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와 그 대학교의 학과에서 이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가 드러나 있는 학생부가 가장 좋은 학생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학종 쪽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학종 쪽에 대해서는 탄탄한 모의고사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들 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그러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상향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 상향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교과전형을 쓰고 나서 그 교과전형 이상의 대학교에 상향 지원을 하는 형태가 많은데, 만약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라면 하나의 안전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유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면접 보러 안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 대해서도 역시 대학에 대해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한번 통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강대학교 설명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신 성적 자체가 굉장히 2등급에서 3등급 때까지 50% 컷과 70% 컷을 통해서 보셨을 때 2, 3등급 대 라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 숫자만 믿고 쓰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 자체, 우리 서류 자체가 서강대학교 국문과에 진학했을 때 이 학생이 그 국문과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이 서류가 이 학교, 이 학과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논술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논술 전형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는 게 논술입니다. 자, 그런데 논술 전형의 특징과 준비 전략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왔었을 때 지금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보시다시피 경쟁률도 역시 어마어마하고요. 경쟁률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률, 이 명목상 경쟁률과 달리 실질적인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낮아진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수능 최저 충족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대학들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오히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더 낮아요. 두 번째, 논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의 논술은 수능 이후에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이후에 치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수능을 잘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논술로 지원한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교에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면 논술 보러 안 오겠죠. 두 번째, 아예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도 있다는 거. 왜요?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이 연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성적인데 논술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럼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 준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한다기보다, 자, 우선 9월 달에 원서를 쓰잖아요. 9월 달에 원서를 쓰시고 나면은 학교가 딱 컨택이 되잖아요. 학교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논술 가이드북 같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이 논술 가이드북 책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유는 논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단기간에 실력이 확 상승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 쪽에 대한 준비는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라인이 잡히고 나면은 그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자료들, 그 대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는 방법, 그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가 많고요. 이 논술션 팁 같은 경우, 인문계열 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실제로 문제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썼는지. 두 번째, 문제와 제시문의 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100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빈틈 없이 시간을 잘 안배해서 마지막까지 작성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열 역시 마찬가지. 자연계열은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수능 수학에 4점짜리 중간 난이도 문제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개수를 구하거나 혹은 변곡점의 개수를 실수 K값에 따라서 조사하시오. 이렇게 해서 보통 풀이 과정의 형태를 많이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뭐라고 했죠?
앞쪽 문항을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를 살펴서 뭔가 빈칸을 채울 수 있게끔. 자, 수리논술이다 보니까 정답보다 더 정답만큼 중요한 것이 풀이 과정이다. 정답이 틀렸다 할지라도 과정이 맞으면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서 논술 쪽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한 뒤에는 그 뒤부터는 어떻게 우선 수능 준비를 더 중심으로 진행하시면서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그 대학에서 발행하는 자료들, 정말 그 대학 자료만 보세요. 내가 지원한 대학의 자료들을 차라리 여러 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작년 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년치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논술 시험 팁 딱 2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보시는데, 대학교에서 기출문제라고 나오는 것은 만약에 그 대학, 내가 지원하는 대학, 특정 대학교에서 기출문제를 공지하지 않았다면 그 대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이거는 매년 3월 말까지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논술시험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 출제 의도 등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확인하실 때는 기출문제를 별도로 올려주는 대학들도 있는가 하면, 불친절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출문제 안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최소한 3개년 정도치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서 그 학교의 기출문제 유형 파악하시고 어떤 답안을, 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를 파악하시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혹은 친절한 대학들, 요즘 친절한 대학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 대학들에서는 그 대학교에서의 논술 가이드북을 매년 발행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 대학교의 모의 논술 자료도 있고 논술 실전 연습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하시면서 준비하시는데,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는 최소 3개년치 자료를 통해 꼭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경희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자, 2계합 5, 자, 우리 의학 계열은 3합 4, 그 다음 체육계열 같은 경우는 1개 3등급 이내, 이렇게 논술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까지 수능 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마무리는 역시 수능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꾸준히 쳐왔기 때문에 이 준비가 잘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게 7월 모의고사, 그 다음 9월, 그 다음 10월 모의고사들이 남았는데, 이 모의고사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과학탐구 탐구 때까지, 사회과학 탐구를 치를 때까지 내가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발 시간 분배,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내 집중력을 100분씩, 80분, 100분, 70분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뭐 국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간 분배하는 연습들, 내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케이스들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1교시부터 그러면은 정말 하루에 힘들거든요. 그러면 자, 문제 배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 탐구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 자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치러온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수능 최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학교 추천 전형도 역시 최저 충족 비율이 자, 이렇게. 그 다음 학업수,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4합 7, 4합 8짜리는 자, 전체 평균 40%대 충족. 자, 그러면 지원자 중에 4명만 최저 충족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서 와, 그만큼 최저를 충족하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 그러면 확률이 최소 2배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고려대학교 설명의 자료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3개년 동안의 경쟁률,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수능은 70%대까지 올라갔지만 보통 57, 61%대의 최저 충족률을 보이고 있었고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봤었을 때는 62%대에 나타났다가 38%, 40%대의 최저 충족률을 보이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최저 충족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모집 인원 지원은 25,000명이 지원했지만 350명 선발하는데 그래서 경쟁률이 71.85대 1이었는데 자, 논술 응시자 중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57%였었고 결시율이 59%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12%대로 떨어지는, 즉 거의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보다 더 낮아지는 형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논술의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도 없고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이런 고려대학교 같이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말 수능 최저 충족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내가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자료 역시 설명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선 위에 보시면 위에가 바로 충족 비율이에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인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과 밑에 합격자 평균 등급들이거든요. 한양대학교 굉장히 높은 대학교잖아요. 보통 1.7, 1.8등급대 라인. 그 다음 이제 좀 상위 학과 같은 경우는 1점대 초반의 학과들도 있는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거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능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많이 갈리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수학은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 중간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반면 국어는 다 같이 어려워요. 이거는 잘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국어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한 방향이, 그러니까 준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게 다양한 지문들을 다뤄보고 다양한 작품들을 다뤄본 형태에서 그 유형들을 내가 익힌 학생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국어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보다 오히려 수학은 내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면 국어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다 같이 힘들어하고 다 같이 어려워하는 게 국어였었습니다. 작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작년에 만점자 숫자가 26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네. 오히려 수학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만점자 자체가. 그러니까 국어는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두 번째, 자기의 생각과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충돌이 나면서 틀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만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할 때 100점을 노리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을 틀리지 않는 것, 이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이 성적을 받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준비를 할 때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틀리지 않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수로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점수 따는 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더 맞춰 나가야 되겠죠. 영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영어 영역 같은 경우가 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1등급은 90점 이상은 1등급인데 작년에
3.1% 정도밖에 1등급 비율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경향에서 조금 더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수월하게 치를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변별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통 작년보다는 조금은 수월해지겠지만 지문 한두 개 정도의 수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역시 내가 아는 것을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자, 절대평가예요. 어떻게든 목표 점수 90점, 80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된다고 해서 절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 필요하겠습니다. 사탐런에 대해서 요즘 이제 사탐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탐런 특히 자연계열 친구들 중에서 사탐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자기가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 과목을 공부했다면 사탐 한 과목 정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 내가 내신 과목으로 한 번도 배우지 않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그래서 사탐런을 선택할 때 사탐런, 특히 자연계열 친구들 사탐런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내가 배운 과목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새롭게 공부한다. 개념을 다시 익히고 그것을 수능형으로 문제를 풀어서 내가 연계교육까지 다 마무리를 진다. 그 시간 투자 대비했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탐 쪽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내가 내신으로 했던 과목이라면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탐을 새롭게 다시 공부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그 노력이면 과탐도 평타 이상은 나올 것이라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과탐 쪽에 대해서 너무 사탐런이 유행이라고 해서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탐런 현상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 충족 유무 때문에 많이들 넘어갔었는데 정시 쪽에서는 오히려 과탐에 대한 가산점, 가중치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무모하게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서 사탐으로 넘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찾는 거거든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새롭게 사탐 과목을 그러니까 정말 맨땅에 헤딩인 그런 과목이라면 그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자, 개념을 익히고 점수를 따고 인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투자를 했었을 때 오히려 그 시간 대비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구모와 10월 이렇게 모세를 치른 뒤에 마지막 수능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능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틀리지 않는 이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노앤 JKM 교육그룹 정상호학원 김샘 수학 엑스라이팅 마학 99 고등부 수능 수업을 마지막까지 해주는 학원들은 많이 없어요. 요즘 대부분 다 일찍 종강을 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해왔던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학원들로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원하시는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수도권 대학들에 대략 200명 넘게 이렇게 진학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나노앤 JKM 교육그룹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입시를 도와드리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을 선발하는 주체인 대학들, 대학의 설명회들도 한 번씩은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학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 점수를 정말 쥐어짜서 갈 수 있는지, 6개 수시 6개의 지원 전략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이것을 수시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정시로 넘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입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들에서 이 학생들을 우수한, 어떻게든 대학들은 우수한 애들 뽑고 싶거든요. 그럼 내가 그 대학에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증명하는 방법은 숫자, 즉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혹은 서류, 면접,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첫 번째 여름방학 기간 동안 1학기 내신 성적이 나오면 숫자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받아보세요. 학교든 교육청이든 여러 상담들을 통해서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 그러면 그 라인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 두 번째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내가 충족할 수 있지, 그 다음 정시를 감안했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지, 내 서류는 8월 31일까지 마감이 될 거고, 지금 상담 받으실 때는 아마 대부분 2학년 때까지 마감된 서류들을 통해서 상담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 서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이 1시간 시간이 정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 올해 2027학년도 대입 준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